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오늘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어제도 짧게 살펴봤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이제 봉합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함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공동 유세 현장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장면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합리하겠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이런 복장으로 어디에 가라면 제가 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의견이 때로는 지적이 적시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앙선대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자, 이 장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림 같이 보셨으니까요. 네. 이런 옷을 입고 뛰라면 이제 뛰겠다. 네. 이제 정말 한 목소리, 한 팀으로 움직이겠다라고 이제 후보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성세대가 할 수 없는 발상들을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런 옷을 입고 저렇게 이제 사진 찍는 모습을 한다는 거는 뭐 아마 기존 정당에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상상할 수 없을 예. 그런 퍼포먼스 같은데요. 이제 그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큰 장점이죠. 예. 그러니까 저런 어떤 새로운 모습, 또 새로운 파격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기획하고 있는 이제 선거운동 방식인데 예. 사실 이제 물론 4일간의 이준석 대표의 자명 끝에 이제 극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뭐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아직 뭐 있겠지만 일단 네. 표면적으로 봐서는 이제 갈등이 수습되는 양상이거든요. 아마 이제 저런 상황에서 이번 이 갈등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의 기존의 어떤 대표 권한, 네. 그다음에 자신의 영역 이런 예, 것들이 예. 확실하게 이제 좀 인정받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이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아마 선거 운동도 저런 좀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는 예. 어떤 파격적인 운동 뭐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아마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교수님. 이준석 대표가 며칠간 자맹을 이어갔고 또 지방을 돌면서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상당히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그쪽을 비판하는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갑자기 이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네, 사실은 너무 극과 극이어가지고 예. 갸우뚱하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나흘간의 네. 그런 갈등이 봉합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결국은 높았던 지지율이 독이 됐구나. 그리고 이렇게 원팀이 되기까지 11%, 10% 이상 격차가 벌어졌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격차를 다 까먹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뭐 나이는 어리지만 사실은 그 이번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고 또 그리고 대선에서의 역할이 왜 필요한지도 또 한 번 입증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의 승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승이라면 당연히 이제 윤석열 후보는 또 그만큼의 손해를 입은 거거든요. 예. 특히나 이 정치력에 타격을 입은 부분은 윤석열 후보로서는 굉장히 타격이 될 부분이라고 봐요. 네. 일단은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지난번 김종인 위원장 모시는 과정에서의 갈등에서도 그랬지만 뭐 그 양반, 그 다음에 예. 뭐 이번에도 이제 그 갈등 초기 국면의 리프레시 이런 예. 단어들이 어떤 위기를 갖다가 위기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것들이 굉장히 타이밍이 늦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냈고 예, 오히려 사용했던 그런 단어들 때문에 양측의 오히려 그렇죠. 갈등이 더 불이 붙는 안이한 게 되지 대응으로 않았습니까? 비춰졌었죠.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인사 문제예요. 사실은 이번 그 김종인 뭐 위원장 문제나 이준석 문제나 다 인사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인사 관리, 그러니까 적재적소의 인사를 갖다가 잘 배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장제원 의원이나 뭐 김성태 전 의원이나 낙마하는 의원들이 발생을 했고 네. 또 뭐 윤핵관 뭐 이런 네. 것들로 인해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번에 뭐 원팀이 된 거는 결과적으로는 뭐 좋은 마무리를 네. 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꼬리표가 달렸던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치력, 뭐 그동안에 이제 비전 정책 여기에 꼬리표가 달렸다면 네. 정치력 또한 이번 시험대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성적을
스스로가 예.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예. 아니었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지금은 웃게 됐지만 그 전까지는 갈등이 정말 치열했거든요. 네. 그동안의 과정들 한번 영상으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으로부터 저 얘기 듣기로는 우리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뭐 부산에 좀 뭐라 그럴까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요. 저희가 윤석열 후보가 어떤 걸 상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저희 간의 이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후보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알면은 모르신다면 계속 가고 아신다면은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제가 오늘도 사실 일정을 좀 정리하고 제주도를 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장소를 옮긴다 그러고 그리고 뭐 안 만나겠다고 또 선언을 해놨는데 당 대표와 만나는 자리에 후보가 직접 나오지 못하고 만약 핵심 관계자의 검열을 거치자는 의도라고 한다면은 저는 절대 만날 계획이 없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가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좀 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그러면서 갑자기 표현을 리프레시라고 썼던 네, 거죠. 리프레시라고 했죠. 태도가 변했습니다. 갑자기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당대표다 이렇게 극찬을 예. 하기도 했는데 결국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지방에 내려가는 모양새였거든요. 네. 아쉬운 쪽에서 움직이는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견 보면 일단 이준석 대표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장기적 어떤 전책으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치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은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줄 기회가 없었는데 아니, 이번에 왜냐하면 첫 시험대로 그렇죠. 정치권에 여겨지기도 그동안 했었죠. 있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정치력이 뭔지를 안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부에 있는 사람과의 갈등 그리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예전에 DJP 연합을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청부동으로 김종필 당시 총리를 찾아갔던 예. 사례라든지. 예. 근데 반면에 이회창 당시 후보는 난 절대 안 만나겠다라고 해서 결국 안 갔거든요. 네, 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찾아갔던 DJP 연합이 결국 대선 승리를 했지 네, 않습니까? 또 민자당 당시에 이제 당시에도 결국 김영삼 당시에 이제 총재가 박태준 총리를 찾아갔었거든요. 예. 근데 하루 종일 안 만나줬어요. 네. 근데 하루 종일 그 기다리는 모습이 결국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면서 나중에는 결국 이제 김영삼 당시 총재의 승리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누구 상대방을 이기고 어떤 누르고 이런 것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놓고 봐서 누구의 승리였던가 이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저런 모습도 보면 네. 결국은 당 후보인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표를 찾아가는 모습이었잖아요. 예. 네. 형식적으로 보면 이건 패배다고 이야기할 수 예. 있지만 고개를 숙인 모습으로 그렇죠. 비춰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럼 윤석열 후보는 뭘 손해봤는가? 어. 예를 들어서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수영 교수에 대한 문제,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김병준 상임위원장에 대한 문제, 예. 그다음에 윤핵관 즉 윤석열 핵심 관계자라고 이야기하는 예. 이 사람들의 인사 처리 문제 하나 또 해결된 게 없어요. 네. 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고 이준석 대표 화해를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를 다 예. 손해 없이 포용을 했다. 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선대위가 정상 출범하게 됐게 되지 않습니까? 예. 내일 출범할 될 텐데 네. 네. 그런 걸로 보면 당장은 이준석 대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윤 후보를 이제 울산으로 내려오게 만든 네.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네. 궁극적으로 보면 이 전체적인 큰 모습에서 보면 결국 윤석열 후보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큰 어떤 갈등들을 수습했다. 네. 이런 어떤 측면에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의 어떤 이 모습으로 정치력을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최종 승자는 결국에 윤석열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사실 선거를 앞두고 정당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대표가 자맹 아닌 자맹 같은 시위. 이게 전략적으로는 결국에는 괜찮았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후보가 돋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의도적으로 연출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지율 5% 6% 까먹어가면서 연출할 수 있는 각 큰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과연 그러면은 이 대목에서 지난 나흘 동안에 당대표 그러니까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돋보였냐? 저는 네. 뭐 정치력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은 지지율이 결국은 떨어지니까 움직인 거거든요. 지지율 떨어지기 전에는 뭐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왜 갈등했는지는 지금 이유조차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로 못 모신 이유의 핵심은 정권 못 주겠다였습니다. 전권을. 그렇죠. 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뭐 이 자리는 되고 이 자리 안 되고 이거를 후보인 자기가 해야지. 마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는 절대 안 만들겠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못 모신 거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율 떨어지니까 뭐 이 패싱했던 대표에게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네.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정권이 그냥 넘어갔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그거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정치력으로 볼 수 있느냐? 지지율이 높았을 때는 오만했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승복하는. 네. 그럼 예.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과연 이 과정에서 후보가 돋보일 수 있는 예, 그런 예. 후보의 어떤 인간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이나 예. 또는 뭐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과연 돋보인 게 뭐가 있었느냐. 물론 나이 어린 대표에게 숙이는 모습. 네. 근데 사실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숙일 건 다 숙여야죠. 배울 건 배워야죠. 네, 네.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라고 하는 게 네. 결국은 지지율에 따라서 일희일비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뭐 냉정하게 평가하면 두 그런 분이 정도는 다른 이제 해석을 주셨습니다. 이제 네. 박 교수님의 해석은 그거거든요. 결국에 지지율이 안 떨어졌으면 계속 고공자주 갔을 텐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뒤늦게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냐. 이게 정치력이 아니다라는 이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면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정치력이죠. 왜냐하면 안 움직이면 그게 예. 정치력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상황이 바뀌면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게 유연성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정치라는 게 마지막에 승자가 웃는 거거든요. 네.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가령이라도 기어서 가야 되는 게 정치적인 어떤 행동이고 결단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그렇죠. 자기 있다. 자존심만 지키면 뭐 하겠습니까? 예전에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원칙 있는 패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원칙 있는 패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패배는 패배인 거거든요. 네. 정치에서 패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가서 굽신거리냐, 왜 입장을 바꾸느냐 등등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예. 사실 윤석열 후보한테는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본인은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그 공정과 이런 가치만 갖고 나왔지 실제 정치권에 이제 들어와서 완전히 정치권의 유치원생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야 됩니다. 네. 이걸 잘 빌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능력이거든요. 예.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력이라는 이야기가 예.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어떤 자기의 어떤 면에서 보면 심지를 지키는 아하. 것만은 정치력이 예. 아니다. 필요할 때는 굽힐 줄도 아는 게 저는 정치력이다. 지지율 떨어졌을 때 움직이는 것도 정치력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짧게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결단하는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어 똑같은 지지율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재명 후보라고 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네. 사람도 바꾸고 조직도 바꾸고 심지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고 예. 고개를 숙여도 뭐 사과라는 말을 갖다가 수십 번을 지금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그 위기를 갖다가 돌파할 때 떠밀려서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그 다음 대안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실 것 같은데 되신다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국정의 위기가 왔을 때 떠밀려서 그냥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과 거기에서 어떤 그 소위 말하면 국민들에게 어떤 명분 또는 어떤 결 이런 부분들 자신의 어떤 소신 또는 철학 이런 부분들을 내비치면서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가는 것은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뭐 국민이 원한다면은 뭐 다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저는 뭐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대통령 후보가 이 위기 관리 능력 이런 측면에서 위기를 받아들이고 숙이는 것 이것을 다 정치력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그 다음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 거죠. 비싼 수업료를 냈으면 네. 그 비싼 수업료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저는 그 부분이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또 다른 이제 대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극적으로 화해를 한 날 또 화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하겠다 이렇게 손을 내민 건데요. 관련해서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같이 계시던 분이 전화를 줘서 바꿔주신 거죠.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시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발표하고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역할 배분이 어디서는 나는 내 임무만 하면 내가 임무를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역할이 뭐 따로 선거 때 무슨 역할 배분할 게 없어요. 네, 윤석열 후보와 가장 갈등의 대척점에 있던 이준석 대표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이렇게 착착 진행되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누구는 뭐 짜고 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에 정치적인 게임이라는 게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힘을 더 어떻게 하면 가져가느냐. 네. 사실 그 게임인 거거든요. 네. 이제 그 게임 속에서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이런 게임 플레이어들이 이제 게임을 한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의 저는 이 선대위 참여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결과라고 봐요. 그렇지만 정해져 있는 결과라도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나의 영향력과 이걸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느냐.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 고수인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아니다. 예.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의 영향력을 더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네. 이제 했던 것이고 네.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사실은 이제 그 식당 회동 같은 경우도 보면 그때 사실은 윤석열 후보는 참여하는 걸로 알고 이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 자리에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전체 요구사항 중에서 아직 덜 들어준 게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전권이 아직 확실하게 그렇죠. 넘어오지 않은 것 같은 그러다가 느낌이 이제 때문에. 이준석 파동을 거치고 지지율 네. 떨어지면서 그다음에 김명준 상임위원장이 몇몇 말실수를 좀 했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김종인 위원장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여론이 형성되자 바로 그 포인트에서 사실은 이제 이 발표 나기 하루 전에 네. 정진석 그다음에 권성동, 김재원 이분들이 다 찾아가서 오케이를 받았어요. 김종인 전 이제 위원장에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역시 이 정치 고수들의 이제 밀당이었다. 네. 결국 자신의 어떤 주도권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한 이제 것이었지. 사실 결론은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이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그 이른바 울산 회동 있지 않습니까? 네. 전격적인 회동. 그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총괄로 들어오기로 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은 함께 계속해서 뭔가를 같이 요구하고 또 같이 수락하고 뭐 이런 걸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선대위 내에서의 어떤 주도권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은 일치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통화했는지 아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목표를 향해서 두 사람은 갔던 것이고 자, 그 고리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가 딱 떨어지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거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요구했던 인사 문제, 네. 이수정 교수 문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건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일단 들어오는 상황에서 대표가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자기는 예. 완전히 고립되는 거거든요. 예.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그 카드를 들고 감으로 해서 이런 어떤 모습을 연출하는데 결정적인 키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불만을 품고 있던 부분이 이른바 당대표 패싱,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핵심 측근 관계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결국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 영입까지 해서 얻을 건 다 얻은 셈이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인사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뭐 누구 잘라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후보의 권위가 굉장히 실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근본이 되는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 판칠 수 있는 거는 그 위에 누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예. 후보가 통제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이제 총괄을 자리가 간다는 거는 그걸 누를 수 있는 이제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네. 뭐 더할 나위 없이 더 이상 뭐 요구할 선거의 것도 방향, 없이, 네.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윤핵관이라든지 뭐 이런 자기가 불만 삼았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네. 이제 교통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어른이 들어온 거니까 우군이 들어온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준석 대표는 얻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얻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예. 뭐 선거 전문가, 뭐 선거의 신, 가는 선거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까요. 김종인 이제 총괄 위원장이 오게 됐는데 앞으로 뭐 암초는 없겠습니까? 김병준 지금 위원장과의 네.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정리가 잘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지금 선거가 9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내분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큰 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는 큰 갈등이 일어날 소지는 크게 없다. 당분간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가져갔기 때문에 예. 사실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은 거의 축소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아마 많이 줄어들 겁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번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 영역까지 확장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지금 기존의 국민의힘 갖고는 안 된다는 네. 것이었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수행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네.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단이 이게 바로 이제 같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금태섭, 권경애, 뭐 그다음에 조국 흑서 저자들, 네. 그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다 합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진 거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조금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에 들어갔을 때 안에서 또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부딪힐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뭐는 앞으로는 부딪힐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같이 이렇게 정말 어떤 전체 판을 깨는 노골적인 문제보다는 부분적인 충돌은 있을 수가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대선 90일 동안 뭔가 내부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전체로 틀이 짜여지고 그렇다면 정권 교체라는 큰 어떤 대의가 있기 때문에 그 대의의 어떤 거스르는 행동은 없을 것이다. 예. 물론 어떤 사사로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어떤 전체적인 이 조화 이런 것들이 네. 이루어 나가는 데는 나름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온 거거든요. 네. 아마 앞으로 당내에서도 반발은 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 반발이 전체로 확산하느냐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걸로 사실상 얘기를 했고 권경애 변호사, 그러니까 조국 흑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의 합류 여부까지 지금 관심인데 다 들어갈 걸로 보세요. 그래서 그 정도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규모로 들어가기가 힘든 게 어제 이제 김종인 위원장 인터뷰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미 주요 자리들이 다 찼습니다. 네. 그걸 갖다가 이제까지 한 달 넘게 선대위 구성 가지고 논란을 빚었는데 들어가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다시 밀어내고 다시 또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분란이 또 생겨요. 네. 그러니까 총괄로 모신 이유가 뭐냐? 분란을 이제 그만하자고 그러고 총괄로 모신 거예요. 권한 다 줄 테니까 총괄하세요. 그런 건데 들어가서 자리를 또 바꾸게 되면 그거는 또 새로운 분란의 시작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외곽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그렇죠. 돕거나 만약에 한다 지지하는 그러면은 모양새가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예. 굉장히 한정적이다. 그래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팀에 좀 무게가 실리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 선대위 출범식이 이제 예정돼 있으니까요. 네. 어떤 인물들이 또 등장을 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탄핵의 강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에는 아마 조국의 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작은 하자인데 이거 너무 억울하다, 뭐 지나치다, 또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이런 태도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좀 질책하는 주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일 테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그 사과를 조국 사태에 대한 좀 공식적인 사과로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네, 이 후보가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한 것을 두고 당내외에서 여러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 지지층이 이탈된다는 우려와 그리고 중도층을 흡수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는 결국 이제 확장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박스권에 있느냐? 아마 본인 판단했을 겁니다. 결국 이제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 조국 사태 문제,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의 지지층이 과연 그러면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찍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흩어진다는 건 없다. 네. 결국 이제 확장성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렇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예. 것이 같아요. 네. 그게 아마 이제 본인의 문제에서 앞으로 이제 이 부동산 문제나 이런 같은 경우는 결국은
현 정부를 비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네. 이건 아마 앞으로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해결해야 될 문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홍남기 부총리를 넘어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야지만이 사실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이제 부동산 문제와 달리 뭔가 정권 교체처럼 보인다. 네. 이런 네.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그것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그 전 단계인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본인이 저렇게 이제 사과를 했는데 물론 뭐 아마 내부적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럼 반발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갈 건 아니거든요. 아마 그런 판단 때문에 이제 아마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네. 뭐 내부적으로 지금 뭐 김용민 의원이나 뭐 김남국 의원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문제 또 이게 또 걸려 있는 거거든요. 합당 문제라든지 이제 이걸 또 어떻게 앞으로 풀어가느냐 이 문제도 좀 앞으로 이 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네. 저는 바로미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한 30%의 지지율을 놓고 보면 저희가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잖아요. 확실한 지지층은 일단 붙들어 놓고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현 정권에 대해서 사과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보셨는데 그렇다면 이 발언들을 통해서 중도층을 확실하게 흡수를 할 수 있을지 교수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사실은 이제까지는 소위 말하면 지지층 결집의 어떤 행보들, 특히 뭐 호남이라든지 네. 지지층 결집의 행보들을 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중도 확장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네. 중도층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등을 돌린 이유는 저는 가장 크게 두 개라고 봐요. 하나는 부동산 무능, 두 번째는 내로남불입니다. 네. 근데 부동산 무능이야 이제 뭐 부동산 정책으로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내로남불은 감성적인 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조국 전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 입시 논란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사과를 여러 차례 했었고, 예. 네. 그다음에 작년인가요? 이제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네. 기억도 나거든요. 네. 결국은 이 내로남불 프레임은 사과와 끝없는 사과와 그리고 이제 비판을 자기 비판 이런 걸 통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뭐 조국 전 장관을 본인 말대로 밟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밟고 가는 게 끝이냐? 그게 아니죠. 이제 거기서 어떤 재발 방지라든지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제 내로남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여러 차례 또 사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좀 더 이야기가 있어야지 중도층의 마음에 좀 더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제 같은 공통적인 분석을 해주신 거는 중도 확장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현종 의원님. 네.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게 얼마나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 높게 나올 때가 그렇죠. 많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신경을 쓸 거란 말이죠. 네. 괜히 잘못 집토끼를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계속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건영 의원을 뭐 정무실장인가 네. 그러니까 임명을 했는데 심지어 윤건영 의원, 그러니까 청와대와 직통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윤 의원이 정무실장으로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 비판이 가능하겠냐라는 그러니까 결국 말입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말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뭐 하니까 많은 비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나를 밟고 가라. 뭐 탈당도 하고 뭐 이런 이제 항상 보면 집권 여당이 이제 그 다음 선거를 할 때 대통령의 탈당 문제나 이런 게 이제 네. 핵심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고 대통령은 지금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여기 못 미치고 자, 이러니 이제 예전 같은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을 경우는 그런 요구들을 할 수 있다고 예, 봐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못 하니까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만약 이렇다가 정권 연장을 못 한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다면 네. 그때는 아마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한테 많은 요구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좀 길을 비켜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여당 내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 어려운 요구들을 여당 내에 저는 분출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제 그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아마 12월 말 1월 초 정도 되면 예.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 네. 뒤집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자력으로 그러면 대통령도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요구들이 실제로 이제 분출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만약 정권 교체가 되는 게 좋으냐 연장이 되는 게 좋으냐 한다면
당연히 연장되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러면 대통령도 그때는 뭔가 이제 결단의 시점이 오지 않을까. 저는 아마 이 문제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풀어야 될 마지막 열쇠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한두 달 안에 바로 이 부분 현 정권과의 차별화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 고민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결국은 중도 싸움이고 또 2030 세대를 잡아야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두 가지 면에서 차별화를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람입니다. 예.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측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측도 그렇고 영입 경쟁이 앞으로 치열할 건데 예. 국민들에게 임팩트 있으면서도 자신의 미래 국가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얼마나 잘 영입할 수 있느냐. 결국 사람들이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사람을 쓰겠구나라고 하는 걸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예. 좀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에게도 호감을 주면서도 중도층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을 얼마만큼 영입할 수 있느냐가 저는 하나의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지금 뭐 4-5가지 법 빨리 통과해라 그랬는데 예. 그 법 통과 과정에서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그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뭐 개발이익 환수법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이것들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국민 여론이 어떠느냐 이 부분도 이제 정책에서의 차별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공약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여권 후보로서 지금 현재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지금까지 이재명 합니다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별성이고 아까 뭐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그 차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역대 대통령 말년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의 역대급으로 높죠. 그렇죠. 사실 지금. 그렇다면은 중도층 확장할 수 있는 건 사람과 정책 뭐 이런 것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좀 기동의 여지가 좀 좁죠. 네, 사람과 정책. 일단 민주당의 이재명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강력한 쇄신을 예고했던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꾸려지고 첫 스텝부터 약간 좀 꼬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영입 인재 1호였던 조동현 교수가 결국에는 사생활 논란으로 사퇴를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이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조동현 상임선대위원장께서는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보도 자료로 확인되겠지만 제가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은 우주 항공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실입니다. 뉴스페이스를 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뉴페이스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짧지만 17년 동안 국방과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분야에 일하고 제복과 군복이 좀 자랑스러울 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제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이고 뭐 분노도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선대위의 영입 1호 인재는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1호였던 만큼 민주당 선대위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1호뿐만 아니라 상임선대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의 선거운동을 정말 진두지휘하는, 주도적으로 송영길 네. 대표와 함께 이제 진행해 예. 나가는 건데. 네. 사실 뭐 이 사생활 문제야 이게 뭐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는 뭐 본인이 다 이제 옛날 이 문제고. 예.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가진 분이 이 공적인 영역, 즉 정당의 영역에 와서 상임선대위원장 한다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보통 우리가 평판조회라는 걸 합니다. 예. 보통 우리가 뭐 정치권 같은 경우 누굴 영입할 때 미리 언론 쪽에다가 이렇게 좀 흘려서 네.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검증도 받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이 지금 여당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게 안 된 것 예.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분이 이제 공직 임명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너무 과한 검증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공직 운명자를 추천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추천하는 게 누굽니까? 정당의 역할이잖아요. 정당이라는 게 정치의 중심 아닙니까? 네. 그 정치의 중심에 있는 가장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얼굴 같은 사람을 예. 이렇게 한다는 건 오히려 더 큰 문제죠, 사실은. 사실 선대위에 있다고 하면 나중에 정권 연장이 만약에 성공을 해버리면 또 나중에 공직에 임명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뭐 과도한 그 도덕성 검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위라는 게 왜 있냐? 후보의 지지율을 올려주는데 도움되기 위해서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그 측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 산업이라고 하는 미래의 먹거리에 예, 예. 관심이 있는 그리고 거기에 역량이 있는 그리고 또 신선한
여성, 워킹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후보의 지지율을 올려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을 영입했는지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사실 여론도 괜찮았습니다. 네. 평판도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결과적으로 후보의 지지율에 도움되기는커녕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와버리게 되면 예. 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제 검증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검증이라고 하는 게 뭐 저는 이런 그 과거의 사생활에 대한 검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청와대나 뭐 장관 될 때 보면 자기 검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뭐 네. 200여 문항에 대해서 셀프 체크를 한다는데 네. 최소한의 그걸 통해서 대통령 후보와의 네. 어떤 철학, 최소한의 네. 그다음에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은 필요했지 않느냐. 그런데 당대표가 추천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패싱해버리니까. 사생활 부분도 만약에 당이 알았다면 좀 이런 논란을 감안해서 그렇죠. 하고 있을 거 상임위원장 자리는 예. 아니고 아마 다른 자리로 배치 좀 덜 중요한 자리로 배치가 될 주목을 좀 가능성이 덜 받는 있었죠. 자리로.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조동현 교수를 포함해서 예. 이거는 뭐 검증이 왜 중요한지가 민주당 네. 스스로가 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대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